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왕들일생 제16대 임금, 참으로 안습한 일생을 살다간 왕 고국원왕 편입니다. 자, 이 고국원왕은 선대 임금인 아버지 미천왕이 이룩해 놓은 영토와 국력을 제 대부분 잃은 왕인데, 그 시작이 이제 제위 8년이 있었던 전현의 침공부터입니다. 전현은 모용 선비족의 수장 모용회가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건국을 거의 다 해놨는데, 정작 이제 초대 왕제는 그 아들인 모용황이었습니다. 이 모용황이 본격적으로 이제 모용회가 쌓아놓은 그 기반 위에다가 이제 연나라를 세우고서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됐죠. 그리고 이 모용왕이 이 모용 외의 그 모든 권력을 승계할 때 그 모용 황한테 그 이복 형제들이 있었는데, 이 형제들이 또 얼마나 또 반발을 했겠어.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을 그냥 다 그냥 모용왕이 그냥 꿀꺽했는 건데,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이복 형제들 모용한, 모용인, 모용소 등이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해요. 그런데 이 모용황의 세력이 이제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모용한의 경우는 그 단선비족 있죠. 걔네들한테 이제 망명을 해가지고 그 단선비족의 힘을 동원해서 모용왕을 축출을 하려고 해요. 근데 모용왕이 이를 다 꺾고, 이때 사실 모용황이 거의 코너에까지 몰렸긴 했는데, 이 모용한도 이게 모용씨족이다 보니까 이 모용황이 이게 죽으면은 이게 모용씨족이 다 절단이 날 것 같은 거야.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용한이 이제 공격을 이제 중지를 했는데, 이제 모용황이 이제 거기서 이제 전열을 좀 가다듬고 이제 역습을 해온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용한도 어찌어찌 해갖고 다시 그냥 연나라로 돌아와가지고 결국 그냥 모용황 밑에 그냥 숙이게 되면서, 그래도 이 모용한이 똑똑하긴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용황이 책사 노릇을 하게 된 거지. 그런데 이 모용황이 노리는 게 이제 중원, 예, 그 중국 대륙. 그래가지고 이제 모용황은 이제 중국을 칠라 그러는데, 이때 그 모용한이 그 이상한 바람을 넣어요. 뭐라고 바람을 넣었느냐? 그 중원을 제대로 공략을 하려면은 후방의 고구려와 또 그 우문시부 있지 않습니까? 그 선비족 중에 그 우문시족부터 멸망을 시켜야 한다.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또 이때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 고국 원왕이 안 그래도 이게 모용황이 좀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으니까 좀 친하게 지내자 싶어가지고 이제 연나라하고 화친책을 쓰고 있었는데,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용한은 고구려를 멸망을 시켜야지 네가 그 중원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다, 이렇게 모용황을 꼬드긴 거죠. 그래가지고 모용황은 342년에 5만 5천여 명의 병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고구려를 침략합니다. 이때 그 고구려하고 이제 전현에 이제 가는 게 통로가 크게 이제 북쪽 통로가 있고 남쪽 통로가 있는데, 남쪽은 좀 길이 좀 좁고 험해요. 그리고 북쪽은 좀 넓고 평탄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생각하기에 어때? 좀 넓고 평탄한 길로 이제 쳐들어와야 좀 공격이 좀 수월하겠다,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얘네들이 좀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남쪽에 그 험하고 좁은 길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고구려군은 이제 북쪽에 그 넓고 평탄한 길에다가 그 고무라는 이제 그 고국 원왕의 동생이 있는데, 그 고무의 휘하 주력군을 그 북쪽 평탄한 길에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놓습니다.
그리고 이제 남쪽의 험한 루트는 고국원왕 이제 본인이 일부 세력만 이제 데리고 이제 진을 치고 있었고, 그런데 여기서 모용환이 또 이제 고구려한테 비기엇을 매겨요. 모용왕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남쪽의 험한 길에 그 고구려군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을 리 없다. 그러니 그쪽을 공략해라 해서 모형왕의 주력군들이 죄다 남쪽의 험한 길로 와버려요. 그리고 좀 허접한 애들을 고무가 지키고 있는 그 북쪽 루트로 보냅니다. 그러니까는 고국원왕은 이제 졸지에 이제 모형왕의 연나라 주력군을 상대해야 한 거예요. 그 병력도 얼마 없는 상태에서. 그리고 꼭 결국 고국원왕의 이제 군대가 모형왕한테 대패를 해가지고 또 고구려군이 또 코너까지 몰리죠. 그래가지고 이때 모용왕이 그 역시나 또 모용한이 계책을 써가지고 고구려군이 이제 또 이제 개선하는 길을 후방을 공격치 않게 하기 위해서 미천왕의 왕릉을 도굴해 가지고 미천왕의 시신을 가져가고, 미천왕의 아내인 태후 주씨하고 뭐 또 왕비하고 또 5만여 명의 고구려인들을 그냥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. 그리고 아예 그 수도 국내성을 싸구려 그냥 그 황폐화 시켜가지고 그 고구려를 자기들의 이제 신하국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어요. 그런데 이때 그 전쟁을 그 택한 이유가 아니면 이 그 고구려를 이제 자기 신하국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이런 거나 해서 그 양상이 그 병자호란 있죠? 그 조선 인조 때 그때하고 좀 닮았어요. 병자호란 때도 그 청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온 그 이유가 뭐예요? 그 명나라 정벌을 이제 목전에 두고 후방에 조선이 이제 명나라를 이제 도운답시고 자기네들 후방을 칠까봐 그게 두려우니까는 조선부터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쳐들어온 거죠. 뭐 표면적인 이유야 뭐 저기 조선이 뭐 형제국으로서의 뭐 의리를 뭐 안 지켰다 뭐 어쩐다 하지만은 그건 진짜 표면적인 이유고, 실질적인 이유는 그 본격적인 이제 명나라 정벌 전에 이 후방을 이제 정리하려고 일으킨 전쟁이 병자호란이죠. 그리고 이때 청나라도 포로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가잖아요. 그 조선인들을. 그리고 왕족들 같은 경우 뭐 세자랑 세자빈, 그러니까는 그 소현세자랑 강씨죠. 그리고 복림대군 뭐 이런 왕족들도 다 이제 볼모로 데려가고, 이후에 조선을 이제 철저하게 이제 굴복을 시켜갖고 신하의 예로 대하게끔 만든 게 이제 모용왕하고 청나라하고 이렇게 비슷하죠. 그래서 이 고국원왕이 모용왕에게 엄청나게 싸바싸바를 합니다. 이제 천여 가지의 이제 보물들을 모용왕에게 이제 바치고 아주 그냥 딸랑이질을 철저하게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야 겨우 이제 고구려를 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태후 주씨하고 미천왕의 시신을 고구려로 돌려보냅니다. 뭐 근데 왕비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, 왕비도 뭐 그 고무가 저 연나라로 가가지고 왕비도 이제 돌려보내고 자신도 이제 대신 볼모로 좀 남았다가 돌아왔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들었는데, 자 그런데 이 연나라가 오래를 못 갑니다. 370년에 그 전연이 저족이라는 이제 부족이 전진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. 뭐 그러니까 국호는 진나라겠지. 그런데 뭐 이 진나라도 이제 처음에 이제 건국이 됐다가 또 멸망한 다음에 또 그 진나라의 그 왕족들 뭐 황족들이 있겠죠. 그리고 그 황족들이 뭐 다시 뭐 진나라를 뭐 부활시키고 하니까 뭐 전진 후진 뭐 이런 것처럼 아마 얘네도 뭐 그러니까는 전진이겠지. 전연도 뭐 그 후연 북연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런 것처럼. 그래가지고 이 전진의 이제 초대 황제가 이제 북연인데, 아무튼 이 전진한테 이 전연이 멸망을 당해요. 이때가 370년이고
이때 전현의 이제 어린 황제를 대신해 가지고 이제 섭정을 하던 그런 사람이 모용평이었는데, 이 모용평을 비롯한 이 연나라 황족 일부가 뜬금없이 고구려로 망명을 해옵니다. 이게 아무래도 뭐 그 연나라한테 막 딸랑딸랑질을 엄청 많이 했으니까, 아 얘네는 믿을만하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,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고구려로 이제 오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. 고국 원왕이 일단 전현한테 우호적일 리가 없잖아요. 자기한테 이제 굴욕을 주고 막 그랬는데, 그래갖고 고국 원왕이 일단 모용평이 자기한테 이제 오니까 그 모용평을 당장에 잡아다가 그대로 전진으로 보내버려요.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나라에 대한 그 복수를 아주 소심하게라도 이루게 되는데, 이게 고국 원왕의 불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아까 막 전현에 막 침공을 받고 하니까 어때요? 그 고구려가 일단 세력 확장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북쪽이 막혔잖아. 북쪽에 저기 선비족 연나라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, 그럼 어디 남은 데는 어디요? 남쪽이죠. 그런데 이제 미천왕이 뭐 낙랑군이랑 뭐 현도군, 뭐 대방군 이런 데 다 접수했잖아요. 고구려의 남쪽 국경을 이제 맞대고 있던 나라가 이제는 중국 왕조가 아니라 이제 백제가 돼버린 거예요. 그런데 이 백제의 당시 왕이 누구였냐? 이게 백제의 전성기를 가져온 왕, 근초고왕이 당시의 백제 왕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고국원왕이 369년에 2만의 군사를 친히 이끌고 그 백제의 북방 국경 지역에 치행성이라고 있는데, 여기를 공격을 했다가 이제 훗날에 근구수왕이 되는 이제 백제 태자의 반격에 실패를 합니다. 그리고 아까 370년에 전현이 그 전진한테 멸망당해가지고 모용평이 고구려로 왔다가 고국원왕이 당장 그 모용평을 잡아다가 전진으로 보내버렸다 그랬죠. 그때가 이제 370년이고 그 1년 뒤가 이제 371년인데, 이때 근초고왕이 그 369년에 그 일을 이제 복수하려고 그랬는지 직접 이제 군사를 몰고 와가지고 고구려 평양성을 침공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남평양성이지, 남평양성. 그런데 이제 고국원왕은 여기서 또 자기가 친히 또 군사를 이끌고 나가요. 그래가지고 그 남평양성에서 근초고왕과 그 훗날의 근구수왕이 되는 그 태자 휘하의 백제군을 상대로 열심히 싸웁니다. 그러다가 그 누가 쏜지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이 고국원왕이 크게 다쳐요. 그리고 그 상처 후유증으로 며칠 못 가가지고 사망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참 고국원왕이 일생 내내 그냥 재위 내내 그냥 안습이야. 시대를 이제 잘못 만나가지고. 그러니까는 이 고국원왕의 태자 그 고구부라고 있었는데, 이 고구부가 고국원왕의 뒤를 이어서 옥좌에 앉아요. 이 사람이 이제 소스리무왕인데, 이 소스리무왕이 이제 보기에 이제 고국원왕이 워낙에 이제 실책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이제 국력이 땅에 떨어지고 그랬죠. 그러다 보니까는 어깨가 무거워요. 그래서 이제 다음 편에는 고구려를 다시 중흥시킨 명군, 그리고 또 교과서 같은 데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소스리왕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 고국원왕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